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카이스트 생명과학공학과 하진필입니다. 카이스트가 던지는 궁극의 질문, 첫 강연자로 의과학대학원 신희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신희철 교수님께서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미생물학과 면역학에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2007년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부임하셔서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셨고 대한면역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백신학회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며 대한민국 면역학 분야에 큰 일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신희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패널 두 분을 모셔보았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연회에서 패널을 맡게 된 기술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패널을 맡게 된 건설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최병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교수님, 주제가 뭔가요? 오늘 제가 이제 궁극의 질문으로 던진 질문은 미래에 인류에게 나타날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약간 좀 도전적이면서도 도발적이면서도 황당하기도 한 질문인데요. 사실 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패널 학생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백신이라고 좀 한정 짓긴 했지만 제목에서 그게 백신일 수도 있고 치료제일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아직 어떤 것이 될지도 모르는 미지의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치료제나 백신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거든요. 네. 뭐 제가 좀 이따가 강의는 진행을 하겠지만은 뭐 패널 학생분들은 또 어떤 그런 약간 질문을 받는다면 뭐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는 게 좀 있나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이제 처음 접하고 딱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게 AI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측하면 딱 떠오르는 게 AI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AI를 이용해서 이제 미래에 어떤 바이러스가 출몰할 것인가, 약간 이런 걸 예측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백신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되게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이러면서 예. 어쨌든 뭔가 좀 예측을 잘해서 뭐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저는 사실 그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현재 지금 나온 코로나도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래까지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좀 힘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패널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사실 무지하게 많은 무수의 그런 가지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일일이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궁금증이 들기도 했고 또 저 나름의 또 생각을 해본 것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방어할 수 있는 궁극에 무엇이 따로 있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거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요. 예. 어쨌든 저도 오늘 제가 조금 있다가 뭐 짧은 강의를 하겠지만 저도 뭔가 해답을 제시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좀 도발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하게 된 것이고요. 또 제 나름대로 그것이 또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지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뭔가 하고 있는 연구도 살짝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첫 토론 주제부터 두 패널분들의 의견이 다를 만큼 오늘 흥미로운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신희철 교수님의 짧은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미래의 인류에게 나타날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없을까라는 이런 궁극의 질문에 대한 강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두 가지 숫자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이게 오늘 날짜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라고도 얘기하고요. 이제 공식 용어로는 SARS-CoV-2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전 세계에 몇 명이 감염돼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위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800만 명이 지금 넘고 있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오늘 기준으로 그 중에 몇 명이 사망을 하였는가. 지금 44만 명이 넘는 숫자가 사망을 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 세계 인구를 보니까 77억 명이 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저 숫자만 가지고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1000명 중에 1명 이상이 벌써 지금 코로나19, 이 사르스코브2에 감염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최근 뉴스를 보면은 뭐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저 숫자가 지금 과연 정확한 숫자일까? 실제로는 아마 좀 저평가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에서 나라마다 저런 그 사망자나 감염자를 집계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 아마 사망자나 감염자보다는 좀 적은 숫자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마 진정으로 이번에 이 사르스코브2 이것으로 촉발된 이제 질병을 코비드-19, 코비드-19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류의 어떤 보건에 미친 영향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 봤을 때 2019년 대비 2020년에 뭐 각 지역에서 또는 각국에서 사망률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아마 그것이 좀 더 정확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그랬을 때 저 숫자들보다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어떤 이런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에도 뭐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유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인류에게 일어날까 이런 것들이 좀 상상력이 이제 가미돼서 우리가 많이 이제 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사태 이전에도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신종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제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의나 뭐 소설이나 영화를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현재 이 동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런 어떤 그런 뭐 영화나 소설로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들을 생생하게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신종 바이러스의 사태가 뭐 건강이나 보건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경제 또는 뭐 문화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요즘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다 종식된다 하더라도 아마 인류가 그 이전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 아직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식으로 종식이 될지 아직은 예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언젠간 종식이 되겠죠. 그것이 예를 들자면 뭐 좋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서이건 또는 자연적으로 손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가지가지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뭐 영구적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바라기로는 빨리 해결되긴 바라겠지만 언젠가는 종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면 인류는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제가 이제 근원적으로 던지는 질문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뭐 직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본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은요. 세계 지도가 있는데요. 최근 한 25년 사이에 지구 곳곳에서 일어났던 어떤 신종 바이러스 질환의 출현이나 유행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뭐 1999년도에 미국에서 메스나일 바이러스, 중국 남부나 홍콩에서는 뭐 사르스, 이번 사르스코브2 말고 그 이전의 사르스이죠. 그다음에 조류독감 바이러스도 있었고요. 중동에서 시작했던 머스 바이러스가 메르스라고 하죠. 이것이 2015년에는 또 한국에서 큰 유행을 일으켰던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뉴스에서도 서아프리카에서 뭐 에볼라 바이러스가 2014년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간간히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좀 떠들썩했던 것보다는 좀 그 임팩트가 좀 약하긴 했었는데 2009년에 신종 플루라고 얘기했던 저기 H1N1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4년 전에 지카 바이러스가 브라질 올림픽 때쯤을 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러한 그 신종 바이러스는 설사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5년 후, 10년 후,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또 다시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또다시 유행을 일으킬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그 최근의 역사와 비교해 봤을 때 이번 그 코로나19가 굉장히 좀 더 교활하다고 할까 이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 전파력은 매우 빠르면서 매우 강하면서 또 치명률은 적당히 높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르게 전파되는 또 그리고 가장 강하게 우리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바이러스라는 면에서 또 교활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강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가 될지도 모르는 신종 바이러스지만 이런 것은 또 올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 이제 강의의 주제인데요. 강의의 제목에는 백신만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방역을 잘 하면서 K-방역이란 말도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역 같은 문제는 사실은 평소에 잘 준비를 해놓으면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건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역은 이렇게 한번 유행한 것을 종식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전파를 막는 데는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종식을 시키려면 좋은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있을까? 지금 보이던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두 영어 단어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뭐가 될지도 모르는 미지의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미리 준비하는 선제적인 대응으로는 사실 두 가지 전략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래피드 전략이고요. 하나는 브로드 전략입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패널 학생들 중에서는 또 이제 아주 좋은 예측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예측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 예측을 끝나다 보니까 정확히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략은 재빠른 전략과 폭넓은 전략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뭐 치료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냥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뭔진 모르지만 만약에 미래에 신종 바이러스가 또 생긴다면 우리가 재빠르게 그것을 뭐 특성을 규명해서 그거에 대한 항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이 사실 래피드 전략입니다. 근데 래피드 전략은 말은 재빠른 전략이지만 재빠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사태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또 대응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재빠르지만 아주 재빠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런 그 래피드 전략도 유효하긴 한 것이 그러한 래피드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그래도 재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반면에 브로드 전략이라는 것은 약간 전략이 다른 개념입니다. 브로드 전략은 미래에 올 그 신종 바이러스가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 바이러스를 평소에 개발하더라도 좀 다양한 바이러스에 좀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항 바이러스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브로드 전략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브로드 전략은 다른 개념으로는 다른 영어 단어로는 보통 유니버설 전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생각해 본다면 또 브로드 전략은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건 있는데 우리가 뭔지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폭넓게 대응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선택적인 특이성은 아주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과는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좀 폭넓은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뭐 그런 항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러한 그 코로나19 사태에도 아마 뉴스에서 나오는 약물 재창출, 드럭 리퍼포징, 드럭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런 것도 래피드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미 인류가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미 개발해 놓은 그러한 약물들을 가지고서는 사르스코브2를 억제한 효과가 있나 없나를 재빠르게 검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약물로 개발하려는 이런 것들이 래피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또 강한 주제는 백신입니다. 백신. 여러분들 또 아마 이 답은 뻔히 아마 이제 다 일치된 답을 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치료제랑 백신 중에서 둘 다 효과적인데 하나만 개발해야 된다. 그럼 뭘 개발하실 것 같으세요? 백신이겠죠. 왜냐하면 치료제는 이미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는 거고요. 우리가 굉장히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 수 있다면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백신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는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인류사에서도 우리가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백신들이 인류의 기대 수명을 올리는데 수많은 기여를 했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그 백신의 전략도 지금 보여드리는 래피드 전략과 브로드 전략을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래피드 전략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어떠한 신종 바이러스가 뭐 출현을 하면 그때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리 좀 가상적인 좀 시나리오를 플랫폼 기술로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그때 재빠르게 해보자. 뭐 이런 이제 개념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카세트를 바꿔 끼듯이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점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에 가까운 이제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브로드한 백신, 유니버설한 백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제 강의는 제가 드리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제 연구의 내용이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다른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또 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러한 우리가 그 신종 미지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을까라는 그런 거에 대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짧게 소개해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바이러스가 우리 체내로 들어왔을 때 아직은 세포 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세포 내로 침투하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육각형 모양의 바이러스가 있죠.
그것이 이제 이 세포 내로 침입하려고 바닥에 아래쪽에 있는 세포에 어떤 이렇게 이 Y자처럼 생긴 것이 수용체가 있고요. 거기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돌기 같은 것이 붙어서 들어가게 된 그런 구조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돌기와 이런 수용체의 결합이 필수로 있어야지만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이제 침투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러한 그 돌기 같은 그런 단백질의 이름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항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요. 저 그림의 왼쪽에 보시면 큰 Y자 모양의 그런 것이 항체를 모식화한 것인데, 우리가 좋은 백신을 만들어서 저는 항체를 만들 수 있으면 항체가 그 돌기 같은 뭐 스파이크 단백 같은 데 결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돌기 단백질이 수용체에 붙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뭐 이 코로나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뭐 아이들한테 맞추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백신 이런 것들에 다 쓰고 있는 공통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 나올 때도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 중화항체라고도 하는데요. 저런 것들을 잘 개발하느냐 못하느냐가 자꾸 이제 뉴스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화항체가 잘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아예 저런 그 백신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아예 감염이 성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좀 더 뭔가 완전무결한 느낌이 있는 그런 백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브로드한 개념으로 백신을 하다 보면은 저런 백신의 목표는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를 좀 잃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폭넓은 백신을 만든다면은 저렇게 완전 무결하게 감염을 막아주는 백신은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 오른쪽에 보시면 저것이 복잡한 그림이지만 우리 몸에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세포 안에서 뭐 복제를 하는 가지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저 복잡한 그림은 이제 차치하고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저런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가 있을 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죽이는 우리 몸에는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 되어 있는 T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백신을 개발에 있어서 아주 주요한 타겟이 되지 않았던 그런 면역세포인데요. 왜냐하면 저러한 T세포 반응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바이러스가 내 몸에 이제 감염이 성립됐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재빠르게 효율적으로 제거를 해주면서 바이러스부터 빨리 낫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T세포 같은 경우는 그 바이러스의 겉에 있는 돌기 단백질을 타겟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의 내부에 있는 내부 단백질을 타겟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바이러스를 다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실에서도 요즘에 저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화항체가 아니고 저런 T세포를 좀 타겟함으로써 우리가 이 감염을 완전 무결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감염이 설사 됐다 하더라도 좀 더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고 쉽게 이 감염으로부터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백신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많은 것들이 이제 박쥐에 있다는 걸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인류한테 지금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들입니다. 뭐 사스, 이번에 사스코브2, 메르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된 것이 박쥐 그림이 옆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저런 것들은 박쥐에만 발견되는 것들이거든요. 저런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아마 5년 후 10년에 인류한테 또 들어올지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지금 저런 코로나 바이러스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들에 지금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이 아니고 내부 단백을 타겟하면서 그것에 대한 T세포를 우리가 잘 자극을 시켜서 활성화시켜 놓는다면 우리가 세상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저렇게 수많은 박쥐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5년 후, 10년 후에 또 들어올 때 그것이 뭐가 되든지 간에 한꺼번에 우리가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백신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최근에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미지의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리 백신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했는데요. 사실은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들으셨다면 약간 실망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백신이 설사 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감염 자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포기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개념이 아니겠는가. 이런 또 하나의 저만의 또 하나의 상상적인 해답을 가지고 저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좀 도발적인 궁극의 질문을 가지고서는 또 다른 또 상상을 해보신다면 또 다른 해답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강연 후반부에 T세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생명과학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T세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T세포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듣고 싶은데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우리가 이제 백신을 놓는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뭐 아이들한테도 태어나면 백신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맞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백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짜 감염을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좀 가짜 바이러스랄까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흉내를 내므로써 기억 면역 반응이라는 걸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유발되는 면역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체 면역 반응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T세포 면역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약간 중화항체란 걸 보여드렸는데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쓰이고 있는 백신들은 항체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항체가 잘 형성이 되면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 아까 그 중화항체 보여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딱딱히 막아주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뭔가 블러킹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뭔가 근원적으로 예방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T세포라는 것도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이제 일종인데 얘네들은 이제 감염이 되거나 아까 백신 같은 가짜 감염, 이제 흉내를 받게 되면은 얘네들도 활성화돼 가지고 이제 뭔가 기억 면역 T세포, 기억 T세포라는 형태로 남게 되는데 진짜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얘네들은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근데 일단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얘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재빨리 죽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자손 바이러스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제 풀어놔야 되는데 그게 되기도 전에 자꾸 T세포가 그 감염된 세포를 제거해 주니까 뭔가 이거는 좀 예방을 해준다기보다는 빨리 낫게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의 목표로는 약간 좀 더 이선의 목표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하지만 이제 아까 이 장단점을 얘기할 때 그 항체 같은 경우는 항체가 타겟하는 그 돌기 모양으로 생긴 단백질들은 변이도 많고 바이러스마다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떤 유니버설한 아까 그 브로드 백신을 만들기 쉽지 않은데 T세포 같은 경우는 그 바이러스가 이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효소 같은 뭔가 내부 단백질에 이제도 많이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쨌든 좀 브로드한 그런 걸 만들 때는 T세포가 좀 더 맞는 타겟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약간 사망률이나 이런 걸 낮추고 그렇습니다. 좀 위력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목표는 제가 지금 하는 연구가 설사 잘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브로드하게는 잡아주지만 예방은 안 된다. 감염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그건 양보하자. 하지만 우리가 뭐 환자가 그 치명률,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면 그건 또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진 좀 철학이 좀 다른 백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본 지금 있는 약간 치료제 개념이랑 많이 조금 하지만 좀 미리 맞는다는 면에서는 좀 백신 같은 개념이기도 한 것이죠.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그러니까 그 백신 자체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사실 백신이라는 게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그 감염원을 약간 좀 약하게 만들어서 넣는 개념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백신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질병을 그걸 약하게 만들어서 넣어서 이렇게 예방하는 느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미래에 생길 질병에 대한 백신을 만들려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질병을 약간 만들어내는 느낌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전에 하나 오해 여지가 있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아까 제목에서는 마치 세상 모든 미지의 신종을 다 커버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네. 오늘 제가 지금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것도 코로나에만 국한해서 근데 코로나끼리는 친척이니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룹핑을 해서 이제 브로드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쓰는 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박혜진 학생이 질문한 걸 제가 이해는 했어요. 어떤 네. 걸 우려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만들 때는 뭐 고전적인 개념의 약독화 바이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이러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약화시킨 걸 네. 개념이 있는데 아마 그런 거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미지의 바이러스라는 걸 뭔가 백신을 만든다고 하다가
뭔가 괴물스러운 바이러스를 만들게 된 건 아닐까 하는데 요즘에 새로 만드는 이 바이러스 백신들은 약독화 바이러스 개념은 잘 안 만들어요. 그건 실제로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잖아요. 네. 이거 요즘에 만드는 거 같은 경우는 주로 뭐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또는 제가 RNA 백신, DNA 백신, RNA 백신, 또 뭐 바이럴 벡터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체는 이제 백신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백신을 만든다고 거기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나오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약간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예, 되는 거네요. 예.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원래 있는 그러니까 예. 위험한 걸 약하게 만들어서 몸에 예, 넣는다 이 예. 개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 이제 뭐 조금씩 변이를 줘서 치료제를 만드는 느낌으로. 실제로 옛날에 만들어진 60년대에 만들어진 백신 그런 것들이 꽤 있었죠. 아, 네. 그쵸. 소아마비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폴리오라고도 하는데요. 폴리오 백신 같은 경우는 약화시킨 바이러스인데 네. 그것이 드물게는 백신을 맞은 아이에서 그게 옛날에 잘못해서, 이제 네. 그렇게 다시 좀 독성이 있는 바이러스 되는 경우가 가끔은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저도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T세포 면역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면역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감기 예방 접종처럼 저희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 감기 예방 접종을 미리 맞아서 거기에 면역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감기를 안 걸리게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미리 예방 접종처럼 맞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혹시 이제 걸린 후에 맞아도 효과가 있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최병훈 학생의 질문 아주 이렇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일단 한 가지는 그냥 약간 정정하고 갈 거는 지금 감기랑 독감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감기에 대한 백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맞는 백신은 독감. 에 대한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백신은 이제 우리가 매년 맞고 있는 거고요. 미리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신 같은 경우가 이건 항상 걸리기 전에 맞아야 되는 것이냐 일반론적으로요. 아니면 걸린 직후라도 맞으면 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일 수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걸 질병의 자연사라고 그러는데 질병이 원래 가진 어떤 성질 그걸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후에 맞아도 되는 백신이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미 거의 초창기에 만들어진 거의 1800년대에 만들어진 백신이 하나 있어요. 광견병 백신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유명한 파스트르라는 이제 분이 만들었던 백신인데 그거는 광견병이 실제로 그 광견병에 걸리잖아요. 이제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 당시에 뭐 광견한테 물려가지고 이제 어떤 애들이 걸렸다 이제 하면은 이것이 증상을 발현할 때까지 심한 경우에는 한 달까지 걸려요. 그럼 그때는 그 만든 백신을 물린 직후에라도 찌르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일주일 정도면 이제 이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질병이 발현할 때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라도 이제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 그걸 이제 보호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또 요즘 같은 사르스코브2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잠복기가 굉장히 짧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오늘 걸렸다고 한다면 며칠 후부터 또 이제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또 항상 이 사전에 맞아야 되는 거지 이제 그 사후에 맞는 건 또 의미가 좀 적다는 걸 살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오히려 대부분의 백신들은 미리 맞는 백신들의 개념인데 아주 드물게는 광견병 백신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드문 케이스를 얘기한 거예요. 드문 케이스를 얘기했지만 질병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약간 그 학문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좋습니다.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사람이 죽는 데는 되게 다양한 질병에 걸려서 사망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전염병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셨는지 저의 연구에 있어서요.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지금도 이제 어떤 백신 연구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대학원을 뭐 다니고 이제 미국에 뭐 포스닥터럴 펠로 공부하러 가고 그럴 때는 원래 저의 관심은 면역학에 좀 더 강하게 있었어요. 근데 면역학에서도 아까 제가 지금 이번에 연구하고 있는 그런 T세포 면역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T세포 면역학은 바이러스만이 아니고 다양한 질병에도 또 적용이 돼요. 뭐 암에도 이제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자가면역 질환에도 적용이 되는데 제가 이제 벌써 뭐 대학원 졸업할 때쯤이 이제 거의 아직 20년이 안 됐는데 20년 돼 가는데 그때도 내가 연구하는 거가 뭔가 좀 실용적인 어떤 성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 가장 좋은 분야 중에 하나는 면역에선 나하고 남의 구분이 명확한 그런 상대에 대한 면역이 가장 좀 더 적용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면역에 대한 상대가 외부 병원체, 침입자
대한 걸 연구하는 것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당시에 제가 바이러스에 대한 걸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는 오히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2002년도에 이제 포스닥터럴 펠로우를 하러 미국에 갔는데 그때 C형 감염 바이러스를 연구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게 좀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억도 납니다. 예. 개인적인 약간 흥미에 예. 의해서 예. 그렇군요. 교수님, 저도 한 가지 더 드릴 질문이 있는데 저는 사실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상용화나 혹은 이제 상업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무리 뭐 좋은 것들을 만들어도 이것이 상업성이 좀 떨어지면 이제 다른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생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학교에 있는 이제 과학자니까 물론 상업적인 걸 염두에 안 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냥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연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이거 굉장히 상업성이 좀 뛰어난 주제인데 라면서 연구를 할 때도 있는데 예. 그것도 제 판단인 거고 특히나 특히 뭐 신약이라든지 백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보는 시각하고 그런 제약회사에서 보는 시각이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요즘에 일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뭔가 일이 잘 되면 저희가 이제 특허를 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학교 명의로 된 특허를 뭐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이용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제 연구에 좀 이제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미 특허 좀 출원을 해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이제 좀 일이 진행이 되면 제약회사들이랑 같이 미팅을 하면서 근데 이런 개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뭐 있어 보입니까? 어떤 상업성이 어떤 분들은 또 예민할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관심을 보일 텐데 또 관심을 보인다면 기술 이전을 하면서도 또 그분들의 조언을 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럴 땐 이런 걸 더 개념을 내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협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산학 협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거를 하기에 좋은 또 주제 이번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그런 주제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뭐 현재 그 기술 연구에 있어서 물론 뭐 모든 근본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연구다 보니까 뭐 약간 현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를 말하는 뭐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궁극의 질문 자체에서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런 것들을 할 때 아까 뭐 산업화적인 그 실용화의 문제도 얘기는 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뭐 신약이나 뭐 백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이게 너무나 머나먼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학 실험실에서 이거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이게 좀 아주 좀 뭔가 반짝하는 아이디어 같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진짜 그게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환자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뭐 임상시험이라는 걸 또 거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어떤 그 일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여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또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허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잘 극복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해결 가능한 챌린지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 자체에 좀 어려운 그렇죠.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예.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이 코로나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거나 혹은 어느 정도까지 만약에 퍼진다면 더 확산될 건지 교수님의 좀 전문가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전문가는 아니나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에는 정확한 답을 아무도 얘기를 못 하고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안다면은 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한 또 이득을 볼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답을 모른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뭔가 또 방역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뭐 서로 이 개개인들이 너무나 마스크도 잘 쓰고 조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의 이 전파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파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퍼져나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느낌이 조금은 들기는 해요. 하는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더 생기는 거죠. 면역이 없다 보니까 생기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역시 뭐 이 의과학대학원 교수다 보니까 그런 그 의과학에 아주 의존적인 답변을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도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뭔가 좀 효과가 좋은 백신이 나오거나 효과가 좋은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한 어떤 큰 흐름의 모멘텀이 바뀌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글쎄요, 아주 빠르면 뭐 6개월, 뭐 빨라도 이제 좀 그보다 좀 여유 있게 생각하면 1년 이 정도가 돼야지 아마 이제 근원적인 어떤 이제 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사이의 시간에서는 좀 더 뭐 슬로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작게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만큼 한 번 퍼지면 정말 잡기가 힘든 게 이제 예. 이런 바이러스군요. 그렇죠. 야, 예. 그만큼 이제 교수님이 지금 하시는 연구가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린 거는 저런 도발적인 궁극의 질문에 대한 그냥 저만의 이제 어떤 저의 답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아마 이런 그 강연이나 질문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전문학자면 전문학자의 또 수준에서 아니면 또 일반 대학생의 수준에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자꾸 또 우리가 요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집단지성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솔루션을 또 같이 또 토의하는 것도 지적 자극도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사태 해결에도 또 일조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강연을 들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약간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그 치료제의 약간 효능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예.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아까 이제 오늘 그걸 치료제가 아니고 제가 강의드린 백신으로 만약에 치환해서 한다면 그거 굉장히 제 질문도 도발적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거를 그럼 효능을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지금 증명을 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하는 그 연구만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뭐 모든 코로나를 잡아주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뭐 적어도 무슨 뭐 실험 모델이나 이런 데에서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한테 인류에 들어왔던 사르스코브1 그게 이제 옛날에 사르스죠. 아, 네. 사르스코브2, 메르스 뭐 또 다른 이제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4-5가지를 다 예방해 주나? 한번 해보면은 이제 좀 미래도 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까지 있던 예, 것들로 그래서 저도 약간 그 또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도발적으로 또 대답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 임상시험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뭐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대답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네요. 약간 저는 그 교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연구가 뭐 T셀을 좀 더 이제 활성화시킨다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 그러면 면역 체계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면역 체계를 좀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T세포 얘기한 것도 항티랑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모든 몸에 있는 모든 T세포가 활성화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특이성. 백신을 통해서 아까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에 대한 이제 T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면역학에서 얘기하는 특이성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포인트 얘기한 거고요. 지금 좀 아까 얘기한 박혜진 학생이 얘기한 거는 요즘에 보면 이제 코로나도 유행하고 하다 보니까 막 비타민 이제 막 이런 거 많이 얘기해요. 뭐 면역력을 어떻게 올리나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옵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언젠가 어디 무슨 뭐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아주 특수한 상황들은 있지만 뭐 암 환자라든지 뭐 이식을 받은 환자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들은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 사회생활하는 학생들이나 뭐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자신의 면역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어떤 식품 하나를 먹는다고 영양제를 하나 먹는다고 이렇게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개념은 또 오히려 안심하시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시적으로나마 우리가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도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되게 막 잠도 잘 못 자고 잘 못 먹고 잘 막 시험 때라서 막 피곤하고 이럴 때도 그런 걸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잘 먹고 잘 자고 뭐 잘 운동하고 이런 것만 적당히 잘 해도 사실은 우리 일반 보통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같은 분들은 그런 정도의 면역력은 다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슬슬 오늘 강연 그리고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짧게나마 교수님이나 혹은 패널분들의 약간 오늘 평? 뭐 이런 거 한 줄씩 들어보고 소감 같은 거 들어보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교수님부터. 제가 오늘 뭐 강연이나 이 토의를 통해서 몇 번 이제 강조한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제가 가진 작은 어떤 가능성 있는 이제 해답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지금 전인류가 같이 겪고 있는 뭐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뭐 한 명 한 명도 시민들도 다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적어도 우리가 같이 상상을 한다든지 또 뭐 토의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답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집단 지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좀 흥미롭게 봤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랑 또 되게 많이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저도 되게 오늘 강의 재밌게 들었고요. 강의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게 이제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5년, 10년 후에 혹시나 이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또 온다고 해도 그때는 훨씬 더 적은 피해로 효과적으로 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약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설명을 잘 해주신 교수님과 그리고 생산적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패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 그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